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정보 수집 파트에서 교과서 이용해서 풋프린팅과 사회공학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해킹 과정에서 정보 수집하는 과정의 풋프린팅, 사회공학적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몇 년 전 있었던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간단히 사례 소개하면서 연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풋프린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발자국이라고 되어 있죠. 발자국 뜻하면서 해킹에서는 공격 대상의 정보를 모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 사회공학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돼서 결국에는 정보 수집을 통해서 해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계정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손쉬운 방법 웹사이트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하나씩 훑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부분, 또는 그 정보가 나와 있는 게시판 같은데, 또는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관리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들에서 운영하는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지사항 같은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공지사항에 관련된 걸 보면 이제 업무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직함, 그리고 뭐 연락처, 뭐 이메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이 손쉽게 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게 되면 이따가 볼 상황에 대해서도 비슷한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 중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사례를 잠깐 볼 내용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사혁신처 관련된 웹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조직에 대해서 다 정보를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담당 업무를 하고 그 사람의 연락처는 뭐고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여기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뭐 인재채용국이라는 하나의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인재채용과 이렇게 여러 개의 과별로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재채용국을 보는 이유는 이제 사례로 볼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출제과다. 정부에서 인재를 채용한다.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얘기겠죠.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 관련된 부분들을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실제 그 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부터 시작해서 시행, 결과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 게 지금 이런 부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하는 일, 그리고 각각의 이 조직에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락처가 뭔지, 실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부분도 보면 어떤 분이 출제를 기획한다. 그리고 PSAT라는 시험을 누가 담당한다. 또 문제는 관리는 누가 한다. 그 다음에 면접 시험 출제 지원은 누가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담당자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실제 사례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공공기관들은 특히나 이런 식으로 시험 편집 인쇄는 누가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세세하게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공개된 정보들이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이쪽을 공격을 하거나 또는 이쪽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수집하는 창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웹사이트 같은 부분들에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한 상태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조직도를 봤지만 조직도 외에 다양한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시판들에 보면 이제 시스템을 만약에 해킹한다 그러면 실제 이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될 건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시스템 또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뭐 인재 채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응시자들이 응시하고 자기 응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 응시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접수를 하겠죠. 접수를 하고 뭐 접수 번호 발급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해당하는 시스템이 있을 건데, 이제 이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하거나 또는 개선하거나 하는 시스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이제 개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관리하는 주체에서 공지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 때문에 작업이 안 됩니다. 또는 조회가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사유들을 다 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을 이제 공격한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이 시스템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또는 어느 부분이 언제까지 지금 뭐 이 시스템이 중단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습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전부 다 이제 정보 수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서 이미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수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리고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협력회사입니다. 여기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나 시스템을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 행정 업무나 아니면 이제 전산 처리 업무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업무 담당자들을 보면 이 업무 담당자가 이 시스템을 막 자기가 알아서 유지보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유지보수나 또는 그 시스템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이게 협력사죠. 협력사. 이 협력사들이 이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이런 지원들을 또는 이런 유지보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자, 그럴 때 이 협력사, A라는 협력사가 있다. 그러면 이 협력사가 여기에 상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사와 이 기관 간에는 항상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연결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여기에 보안이 약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협력회사 같은 계열사들이 있을 때 이런 계열사나 협력사들한테 원활한 정보 교환하기 위해서 특별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약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이 상당히 강하게 보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서포트라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쪽 보안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뚫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 대상이 보안이 강화되어 있으면 우회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납품이 되었고 그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이고 이런 정보들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은 그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한 게 뭐냐, 공공기관들은 그 수의계약이나 뭐 이런 나중에 이제 계약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들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그거를 다 공고하게 돼 있어. 즉 공고문 어딘가에 게시를 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또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만 봐도 이 회사에 X라는 회사가 이 시스템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 기본적으로 다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 공개 원칙 때문에 이런 전반적 운영에 대한 정보도 쉽게 파악이 되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보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으나, 아까 지금 말한 이런 정보 공개나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부가적인 이제 이펙트로 보안성에서 좀 약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물론 그 뭐 보안성이 약화된다고 해서 뭐 정보 공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웹사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지금 여기처럼 실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 사람의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수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해봤지만 후이지 이용해서 실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겠죠. 그런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었죠.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 지난번에 여기서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교 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분들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개인 사용자, 개인 메일로 보이는 부분들. 물론 이제 파란닷컴이라는 거는 현재 운영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당히 오래전에 이 정보 입력해놓고 지금 갱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개인의 이름이나 개인 사용자의 그 관리자의 개인 이메일 주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상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미 이 업무에서 아주 옛날에 빠졌어요. 뭐 실제 이제 공격의 일부 정보가 활용될 수는 없으나 맞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말고 교재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메인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메인은 등록인이 여기 주소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책임자가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전자연패는 웹마스터, 세너로 해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제 주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현재 있는 사람의 정보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또 그거 자체가 실제 공격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격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공격자는 이런 걸 이용해서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을 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런 조직에 대한 정보,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처럼 협력회사, 지원회사, 이런 쪽도 파악을 해서 그쪽이 만약에 보안이 취약하다면 이제 거기를 통해서 위에서 들어오는 이런 방법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웹사이트도 이제 공공기관용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이 없어요. 다 어딘가에 이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한 다음에 입찰에 낙찰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승명되는 회사가 있으면 그 낙찰된 회사, A라는 회사가 많이 있다.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또 알아내면 또 얘를 통해서 실제 이 운영된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도 시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팝업이나 이런 거 개인정보 수집하는 부분 나와 있는데, 공격자 입장에 써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아까처럼 웹사이트 사용자가 관리자 이메일이 개인 이메일로 돼 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이벤트성이나 이런 것들로 보이는 메일을 보내서 사용자한테 반응을 유도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다시 악성 코드를 보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들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이런 정보 수집 단계에서 아까 사회공학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이거죠. 일반적인 사회 현상. 이 전체가 원래 사회공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약간 이제 방향이 다른데,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보 보안에서 사회공학이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공학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비슷하게 보면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작업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그러면 내가 이쪽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캐내려고 할 때 이런 관계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제 정보 수집하는 파트 또는 이제 공격자의 파트 입장에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의한 게 뭐냐면 여기처럼 이제 패스워드가 노출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거 아니라 사회공학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회공학적 이런 보안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 신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특성, 생각하는 방식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나 사고 습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인사 혁신처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용 잠깐 얘기해 볼게요. 이건 뭐냐면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사회공학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약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2016년에 아까 인사혁신처라는 데서 운영한 그 국가 공무원 채용이에요.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자기의 점수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전반적인 건 뭐냐면 이 공격자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험생이었죠. 자,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은 말 그대로 아까 여기 인사혁신처라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했던 시험이고요. 여기에 응시를 했고, 자, 응시를 했지만 이 사람이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시험의 결과를 조작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에 자기의 등수를 그 합격 순위 안으로 넣었어요. 순위 안으로 넣었는데 이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시험 결과가 들어있는 컴퓨터에 접근을 해서 그 컴퓨터를 열어서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아내고 그 파일에서 자기 항목에 해당되는 점수를 조정을 해서 자기가 합격권에 들어가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결과가 들어있는 컴퓨터가 있었죠. 그 컴퓨터가 어디 있었냐? 우리 광화문 쪽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거기에만 정부종합청사가 있었어서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의 사무실에 일단 정부종합청사 관내로 들어갔어요. 침투를 하고 사무실에도 침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실에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열어서 해당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 안에서 자기의 점수를 조작을 해서 자기가 합격순위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젊은 대학생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학생이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 말하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인데 일반 시민이 이런 공격을 시도해서 실제 공격이 성공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최종 확인 중에서 뭔가 데이터가 바뀐 걸 확인해서 이걸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다시 잡게 됐던 건데 만약에 최종 결과에서 이걸 엄밀하게 보지 못했다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사회공학적 방법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읽어보죠. 자,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 1명에게 완전히 뚫린 정부청사 보안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보면 정부 서울청사 2016년이니까 여기에서 인사혁신처가 있었어요. 잠깐 여기 보면 지금은 인사혁신처 이제 채용하는 이쪽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저기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요. 세종자치시에 내려가 있죠. 그 전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종합청사가 그래서 공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요. 광화문 있죠, 서울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순신 동상 최종대왕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요. 자, 거기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정부 서울청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부청사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그 이전에 여기에 대부분 다 본관하고 별관에 별관 두 군데에 이제 정부 주요 부처들이 다 들어있었죠. 이제 교육부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행정부,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부서들이 다 여기 있었죠. 여기는 뭐 외교부를 포함해서. 그러다 이제 세종으로 약간 많이 이전돼서 나갔지만 2016년만 해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부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은 당연히 보안 쪽으로 아무나 출입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출입에 대한 경비도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대대가 따로 있어요. 여기만 지키는 경비대가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분만 전반적으로 다 지키는 부분들이 다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중요한 공공기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출입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되고 다 몇 차례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된 이런 기관에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보면 되게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실수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국가 중요 시설, 아주 중요한 시설이죠. 서울정보청사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청사 안팎 탐문, 말 그대로 정보 수집한 거예요. 돌면서. 그리고 인터넷 정보 검색 이걸 이용해서 이 청사 보안 허점 찾아내고 한 달에 5차례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진입하고 사무실에도 들어가고 그 사무실에서 업무 담당자 컴퓨터 찾아내서 그 컴퓨터에서 성적 조작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되게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사람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원칙만 지켰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의경들 뒤에 붙어서 들어간 건데 어떤 식이냐면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26살밖에 안 됐어요. 되게 젊으니까 2016년에 이런 시험에 시험을 받고 자, 청사를 주변을 빙빙 돌다가 취약점을 발견했어요. 즉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계속 배회하면서 여기 구조가 어떻고 어떻게 출입하고 있고 누가 어느 시간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상당히 치밀하게 한 거죠. 보니까 정문하고 후문 모두 의무경찰이 지켜요. 그리고 CCTV가 많아요. 그다음에 출입증이 없어서 안 들어가거나 담을 타는 건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계속 몇 차례 갔어요. 몇 차례 가다 보니까 일요일 오후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외출 외박 나간 이 경비대, 의경들이 그대로 복귀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후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청사 방호원이 뭐냐면 이 청사를 말 그대로 지키는 인력들이에요. 청사를 지키는 인력이 이 의경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니까 외출 외박증만 확인하고 문을 그냥 열어주더래요. 이 사람의 신분증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걸 본 거죠. 즉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 즉 방호원들은 의경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의경들을. 그냥 이 의경들은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방호원이 있었으나 의경들이 들어올 때 이 의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시스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의경은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보안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자, 일단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머리가 짧고 젊으니까 의경처럼 보이기서 뒤에 딱 붙어 들어오니까 이 방어원도 이 사람이 의경인 줄 알고 그냥 재지 않고 들여보내버린 거예요. 어쨌든 아주 손쉽게 여기에 들어왔죠. 건물청사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 주관부처는 인사행시처 사무실로 갈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는 일단 출입증 대고 올라가야 돼. 건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의경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출입증 같은 게 없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다 보니까 체력 단련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샤워실에 옷 보관함이 있는데 거기에 자물쇠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체력 단련실에. 일단 청사 안으로 들어온 거죠. 자, 청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 내부에서는 다시 또 보안이 약하다는 거죠. 그 경계되는 보안이 있지만 이미 1차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보안이 취약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중요 시설들은 이렇게 문이 있었으나 여기에 이제 체력 달린실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라카룸 보관함이 있었는데 그 보관함도 자물쇠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시스템 중에서.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도 보안이 미처 적용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옷 보관함은 있는데 자물쇠가 없으니까 보관함을 여러 개를 열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공무원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신분증을 수출께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청사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두르다가 취약한 부분 한 군데에 가서 여기에서 일단 이제 정보를 수출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스템에 누군가 침입을 해서 일단 계정 하나를 얻은 거예요.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계정 하나를 얻어서 이 안에서 이제 이 안에 첨부할 수 있는 계정 자체가 발행이 되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출입증으로 게이트 통과했어요. 게이트 통과해서 1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필기시험 문제지를 훔치려고 했는데 그때 과정에서도 이미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제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문제지는 못 훔쳤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문제지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렀고 점수가 자기가 가채점 해보니까 상당히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채점한 다음날 다시 또 청사를 또 찾아갑니다. 자,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출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다시 청사로 돌아가서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이미 시험을 봤으니까 자기 답안지를 이제 답안지에 틀린 답을 이제 바꿔 쓰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일주일 전에 훔친 신분증이 안 열려요. 문에 대도 안 열립니다. 왜냐? 신분증 주인이 분실 신고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의경들한테 이 신분증만 눈으로만 보여주면 들어가요. 자, 정무는 신분증이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시스템으로. 근데 후문 쪽에서는 의경한테 신분증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우리 직원 맞나 보다 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쪽에서 신분증이 무효가 됐으면 그 무효된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통보가 있었어야 돼요. 누구누구 신분증이 분실되어서 무효가 되었다. 재발급되었으니 자세히 확인하라. 뭐 이런 식의 통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만 본 의경들이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또 들어왔어요. 정문 통과해서 들어와서 아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다시 체력 달린시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또 훔쳤습니다. 여전히 취약점이 남아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신분증을 단순히 어디선가 분실했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지 체력 달린실에서 분실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취약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취약점이 계속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신분증 훔친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런 신분증 가지고 계속 통과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 거 또 훔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취약점이 보완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재침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인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즉 결국에는 신분증 잃어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신분증 어디서 내가 분실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몇 차례 걸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 때가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 안 하는 주말에 이렇게 왔어요. 일부러. 여기도 토요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이제 여기 보면 사회공학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약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무실 출입문에다가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쭉쭉 돌아다니다가 뭘 봤냐면 각층 돌아다니다가 사무실 입구 벽면에 네 자리 숫자 적힌 걸 봤어요. 이게 혹시나 도어록 비밀번호 아닐까 했더니 문이 열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접근하고 또 패스워드 같은 걸 만들고 막 하다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잘 잃어버리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간단하게 만들거나 공통 서로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만들거나 하죠. 그리고 만약에 공용으로 쓰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패스워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 다 서로 공유하죠. 근데 이거를 공유했다는 얘기는 쉽게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찾기 쉬운데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 패스워드, 저희 같은 경우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계속 바꿔야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키보드 밑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누가 와서 키보드 딱 들어보면 여기에 비밀번호 적혀있네? 라고 바로 열리는 거죠. 같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입구 벽면에다가 적어놔서 그걸 그냥 무심히 눌러봤는데 문이 열렸고, 다른 사무실도 비슷하게 다 그런 숫자들을 쓰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사람들의 습관이죠. 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억을 해서 여러 사무실 비밀번호 기억하고 이러니까 적어둔 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서 이제 지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사무실의 비밀번호도 벽면에 적혀 있는 걸 찾아내서 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PC 보안도 허술해요. PC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붙인 단계 윈도우 운영체제, 화면 보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서에도 암호를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걸 다 지키고 시험 문제 만든다 그러면 시험 문제 당연히 다 암호를 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전송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깨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냥 다운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PC에 윈도우 화면 보기 암호가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걸 해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메인보드 암호나 이런 거 걸려있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문서에 대한 암호도 걸려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문서를 쉽게 찾아내서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관련된 프로그램 미리 다운로드 받아가서 이 사용자의 이 관리자 이 업무 담당자죠. 업무 담당자의 PC에 이제 패스워드나 이런 걸 다 무력화시키고 들어가서 아무도 안 걸려있는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다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안 지켜진 거예요. 아까 말한 청사에 들어올 때 아는 사람들 뒤에 누군가 붙어오는데 이것도 그냥 신뢰를 해버린 거죠. 신뢰를 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신분증, 공무원증이죠.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실이 됐는데 그 분실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까 이런 라커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신분증이 탈취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계속 드나드는 출입문에다가 비밀번호 같은 걸 적어놓는 이런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스템에 우리가 운영체제나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당연히 메인보드, 시머스, 바이오스 암호나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암호 이런 것들을 다 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약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들이나 또는 관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중요한 정부 기관에 이렇게 스파이도 아닌 그냥 공시생, 공무원시험 준비하던 사람이 손쉽게 들어가서 파일까지 변조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사회공학적 방법은 실제 지금 여기서 이제 시스템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사회공학적 방법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많이 쓰이죠.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거기서도 기본적인 신뢰관계, 그리고 또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손쉽게 이런 정부청사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데이터 조작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실제 사례가 있는 거죠. 이런 사회공학적 방법은 아까 말한 신뢰나 사람들의 기본 습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격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기록해놨지만 이 사회공학적 기법은 공격, 쌍포매, 사회 선발 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요.
밑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일반 생활에서 적용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 공격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죠. 뭐 이걸 자세하게 볼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정보 수집을 합니다. 먼저 공격 대상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데 자,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훔쳐보거나 또는 누가 버리는 정보 이런 것들을 막 다 자기가 뒤에 가서 훔쳐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정보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뭐 웹사이트 이런 데 가서 다 알아보고 또 SNS 같은 거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상황에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일 같은 거 알아냈으면 거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메일들을 막 보내서 이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응답한 것들이 이제 정보 수집이 되는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실제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심어가지고 받아낼 수도 있고요. 검색 엔진 이용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했으면 그걸 이용해서 공격 대상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인간 기반 이제 공격이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공격자가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해서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너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메시지를 준다든지 또는 이 사람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위장을 한다든지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청사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방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 그냥 인사인식처 직원이야 라면서 또 중요한 또 키를 받아온 게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았으면 이제 실제 공격에 들어갑니다. 공격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사회공학적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 대 사람이니까 이걸 전제하는 게 신뢰가 쌓였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나 믿을만 하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혹시 이런 정보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정보를 한 번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정보를 줄 때도 신뢰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신뢰 쌓은 다음에 정보를 요청할 때는 여기 사성한 요청을 먼저 합니다. 간단한 것들을 먼저 하고 이게 이제 몇 번 해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조금씩 이제 큰 걸로 갑니다. 더 중요한 정보 쪽으로 가는데 이미 여러 개 정보 줬으니까 계속 그동안의 신뢰가 쌓이고 더 큰 정보를 요청해도 그걸 다시 또 주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일반적인 이런 사회공학적 공격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죠. 예전에 제 친구도 비슷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뭐 사회생활 할 때 어떤 누군가하고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것도 금전적인 부분 제 친구가 하면 사례로 들게요. 다른 사례로 이 금전적으로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용해서 신뢰관계와 이런 걸 이용해서 똑같이 사회공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사기 사건 중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가 이제 공격 대상이면 A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신뢰를 쌓아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내일 갚을게. 그래서 그래? 줄까 말까 하다 줘요. 그러면 바로 내일 갚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나 지난번에 100만 원이 필요해서 갚았는데 이번에 좀 150이 좀 필요해. 좀 빌려줘. 그러면 이미 갚았잖아요. 또 빌려줘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다시 또 갚아요. 그럼 신뢰도가 더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액수를 키워나갑니다. 키워나가다가 이제 나 1억 좀 빌려줘 라고 해도 줄까? 근데 이미 이제 계속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받았지만 항상 다시 잘 돌려주더라. 그리고 이자도 조금 주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돌려줍니다. 잘 받았네.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1억하고 여기다가 한 1000만 원짜리를 더 얹어줬어요. 그럼 신뢰도가 막 더 올라가죠. 자, 이번에 나 10억을 줘. 라고 해도 이제 준다라는 거죠. 주면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자기의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먹튀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똑같아요. 사회공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나 또는 사기 수법이나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의 호소나 이런 것들도 있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제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 사람 대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쌓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공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할 때는 이 정보, 아까 여기처럼 이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금융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만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0억. 이렇게 규정해서 먹튀하는 이런 식의 실제 막판에 가서 큰 것들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에서도 똑같아요. 사회공학자 방법을 요청했을 때 이 사람한테 무슨 파일 있는데 그거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만약에 뭐 대회비가 아니고 좀 중요하지만 그냥 부서에서만 공유하는 건데 뭐 딱히 대회비는 아니야. 그러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일을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칭찬해주게 되면 또 신뢰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빼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중요한 정보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대상에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큰 피해가 날 정도까지의 그런 요청들을 그러면 그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왜 수락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 이것도 사회관계 또는 심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대상이 공격자 요청을 이제 안 들어줬을 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뭔가 계속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뭔가 보상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뭔가 큰 보상이 있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급자가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내가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안 해줘도 되나? 너무 마음이 쓰이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기존에 여러 가지를 들어줬을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신뢰감이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요청을 해도 그냥 이것도 뭐 잘 처리하겠지. 사소하게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심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공격자들이 실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심리 같은 것 또는 그 사람의 관계, 신뢰, 그리고 반복적인 신뢰의 그 강화 이런 작업들을 이용해서 공격들을 수행하고 실제 중요한 정보 또는 큰 정보들을 빼내는 이런 공격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회공학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의 관계나 또는 업무 사이의 관계나 또는 금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공격이 있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실제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게 시스템에서만 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 그리고 뭐 금전적인 경제생활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